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2월 1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내 모두 하락을 좀 했습니다. 지금 종가 확인을 했는데 삭천선이 딱 무너졌네요. 3,999로 현재 코스피 종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테리 캐스터와 마감 시황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2.42% 하락하면서 916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간밤에 테슬라는 최고치로 좀 향해 가고 있는데 또 테슬라와 연결되어 있는 섹터가 자율주행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상반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화장품 섹터까지 수입 통계가 잘 나와서 오늘 일부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인사이트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에서 국내 증시 깊게 살펴본다면 이어지는 투자 노하우에서는 뉴욕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테리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주요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브로드컴을 비롯한 AI 기술주의 버블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 출발했지만 금세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워냈는데요. 오늘 종가는 2.24% 내린 3,999선으로 4천선이 깨진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2.42% 내리면서 91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양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7,8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2,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반면 개인만이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3,500억 원 넘는 매도세, 기관이 67억 원가량을 팔아냈고요. 반면 개인만이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 오늘도 쉬어갑니다. 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에서 비롯된 AI 버블론 영향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지면서 102,800원, SK하이닉스가 4%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53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AI 버블론을 잠재울지 아니면 확산시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5%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인 포드가 195억 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흔들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는 41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179만 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주들은 관세 인하 효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연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 2%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열릴 CES를 통한 로보틱스 모멘텀과 또 미래차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미묘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장중 7만 3천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 상승 전환하면서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알테오젠, 어제는 소폭 반등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3% 가까운 낙폭 보였습니다. 42만 3,500원에 마감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 전기차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소식들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7%대, 에코프로가 8%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대형 바이오주들 오늘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펩트로는 오송 제2공장 착공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일라이릴리와의 분계약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종가를 기준으로는 1.67% 하락하면서 26만 5천 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데다 대형주들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이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재 중 하나인 화장품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알령 해제에 따라 국내 화장품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진 걸로 풀이되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에이블 CNC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 아마존과 틱톡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5%대 급등하면서 12,98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 종목들도 모두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최고치로 마감했고 이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센서와 카메라 모듈 관련 장비 업체인데요. 오늘 14%대 급등하면서 14,710원에 마감했고요. 이외 종목들도 모두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달러 원 환율은 6원 오른 1,477원에 마감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을 앞세워 통화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전략적 전술적 환해치 기간도 연장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와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환율 시장 변동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 오름세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금세 하락 전환했고요. 장중한 때는 지금 3,996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면은 이 시장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선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좀 과하게 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 집중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다울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전 연구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국내 증시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순매도 물량들의 이제 4천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랑 오라클 실적 이후로 계속해서 AI 수익성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좀 노이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들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맞습니다. 밤에 고용 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11월 CPI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그런 경계 심리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억 원으로 정해진 그 대주주 요건, 양도세 요건을 좀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기관이랑 이제 투신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뭐 그동안 이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 중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20을 좀 하단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코스닥도 920 정도를 지지선으로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오늘 좀 무너졌습니다. 그럼 코스피는 3,950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차이가 없네요. 오늘 종가 보니까. 네,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전에 뭐 AI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 지금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통화 수업을 1년 동안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저께 이제 장외에서 그 시간 외에서 한 1,46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뭐 나오는 가격으로 보면 1,470원대 후반, 중후반 76원 정도에 효과가 없었던 거라고. 네, 그렇죠. 거의 봐야 되나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원 넘게 지금 순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주가가 그러면 이제 환율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60일 선이 지나가는 3,870포인트까지도 일단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치솟는 이 상황인데 근데 또 엔화는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환율이 복잡하게 되고 있는 부분에서 시사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국내 원화 같은 경우는 엔화와 지금 많이 좀 연동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뭐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네.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 지금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해서 국내로 뒤로 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증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계속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의 달러 부족 현상이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화가 쉽게 강세로 돌아서기에는 쉽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만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어제 뭐 수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달러 원 환율을 잡는 데는 일단 현재까지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많이 하락을 한 건데 얼마나 빠질까 이 부분을 요새 많이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전 연구원님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월 말에 변곡점을 예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네. 1월 말이라면 1차적인 뭐 바텀업 단에서 이제 기업 단에서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수요일에 미장 마감 후에 있을 그 마이크론 실적이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AI 수익성 우려를 좀 바텀업 단에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이벤트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한 이후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고 있고 예, 맞아요. 뭐 지난주에도 금리 인하 그 여파로 이제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기술주는 계속해서 소외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라클에서의 문제점은 그 분기 자본 지출이 급증을 했고 이제 26년도 전체 자본 지출 전망치도 상향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매출 전망치는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AI 부문이 뭐 구조적으로 이제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한 점들이 이제 그런 수익성 우려를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밤 고용 보고서 발표된 이후로 이제 뭐 매크로 단에서 좀 안도감이 형성이 된다면은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HBM의 매출 총이익률이 62%, 그다음에 범용 D램 이익률이 67%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은 수요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좀 차차 확인을 해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고용이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은 1월 말에 있을 그 FOMC 전후로 좀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좀 완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변곡점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되나요, 그게? 아무래도 근데 금리 상단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아직은 힘든 상황이라고 해방은 보고 지지가 있습니다.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증시 주도주 자체가 AI에서 조금씩 이제 경기 민감주로 넘어간다라고 오. 생각했었는데 연구원님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보시는 걸까요? 단기 섹터 로테이션이 나올 수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하를 어쨌든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 단에서 그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FOMC에서도 확인을 시켜줬듯 그 관세의 영향은 좀 일시적일 수 있고 또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나 경기 민감주까지 이제 좀 그 반도체로부터 이제 수급이 빠져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빅테크들의 그 회사채 높은 금리 수준에서 회사채 조달했던 그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 오라클과 이제 브로드컴 실적에서 뭐 좀 만회를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클리컬까지 요새 조금 중소형주도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연결기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일단 키워드가 됐었던 섹터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일단 해볼 텐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간밤에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니까 이제 어느새 또 최고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임순재 대표님 이 로보택시 운행 영상이 유튜브 같은데 많이 국내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이 포인트 따라서 테슬라도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뭐 전기차를 판매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간 이제 FSD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회사다라기보다는 이제 AI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FSD로 인한 이제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동영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반응을 했었죠. 특히 뭐 운전대에 이제 사람이 없이 뭐 다니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부분이 지금 좀 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뭐 현대차가 그 관련된 기술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뭐 포티투닷컴에 뭐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율주행하는 게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FSD 정도는 아니지만 뭐 상당 부분 이제 쫓아가는 그런 게 모습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그게 뭐 그냥 그러니까 시범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향후에 화두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을 모든 회사가 뭐 구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제약이 아직도 좀 허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차들 장 초반에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테슬라 양보다는 현대차 밸류체인 위주로 그렇죠. 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흐름은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일부 뭐 검증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뭐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관련된 매출도 아직까지는 나오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복합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율주행이 올라가다가 시장 여파를 맞아서 좀 하락을 한 것도 있고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게 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좀 복합적으로 오늘 자율주행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재현 연구원님, 현대차가 결국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산업 자체를 리셋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최근에 그 해임 네, 맞습니다. 그 해임을 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이제 실제로 매출이 나고 뭐 이제 내년도에 중국 쪽에서 그 로보틱스 쪽의 부분들이 원가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어쨌든 현대차가 어쨌든 큰 방향을 뭐 수정을 그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좀 맞아요. 수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주목받을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로봇에 있는 그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좀 최근에 차익 실현이 다시 좀 나왔는데 1월 달까지도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그 긍정적인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라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포기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카메라 센싱 그쪽에 대한 기술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나온 예측들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센싱을 하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전기들의 맞습니다. 전기 같은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뭐 아마 로봇에 대한 그런 중소형주 부품사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은 또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방향성을 좀 잡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자율주행, 국내 자율주행이 키워드를 잡아간다면 아까 이제 현대차에서는 요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FSD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게 과연 또 현대차에 도움이 많이 될지 아니면 또 기존에 하던 뭐 라이다를 사용한 걸로 발전하는 게 현대차에게 맞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FSD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자동차 구조가 이제 싹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조금 뭐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과연 뭐 그 이제 테슬라와 같이 카메라 모듈로만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업체 같이 카메라 모듈하고 라이다를 같이 쓸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이다 가격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아마 향후에 관건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비싸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라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메라 모듈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사람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으려면 다른 뭐 라이다나 아니면 레이더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만 좀 이제 그런 실수 확률을 좀 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뭐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이 뭐 미국 형태로 될지 아니면 중국 형태로 될지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뭐 테슬라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아마 중국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뭐 중국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와의 협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향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좀 차용해야 될 뭔가 중심 키워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국내 관련돼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뭐 라이다를 써야 된다였다가 맞아요. 예. 42.co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기는 뭐 카메라와 그다음에 레이더로만 이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좀 그러니까 확답을 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느 기술로 이제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 카메라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이라는 게 어떤 말씀? 나중에 이제 뭐 라이다나 아니면 뭐 별도의 이제 센서가 더 부착이 되어야만 네. 안정성에서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이 이제 이런 그 카메라 모듈로만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하늘하고 땅하고 이제 구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뭐 그런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악천후일 때 좀 그 FSD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키워드가 좀 애매한 상태 우리나라.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발전한다라고 한다면은 라이다 쪽을 차용해서 쭉 발전하는 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혁신적으로 진짜 FSD를 도입하는 방향도 현대차가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테슬라 그냥 FSD를 도입한다는 건 어쨌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들보다는 좀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현대차가 가장 뭐 나아갈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카메라 센싱 쪽에 이제 좀 네.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조금 궁금해지는 거는 자율주행도 내연기관과 콤비네이션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 그건 왜냐하면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율주행 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 자율주행 기능 된다? 전기차로 많이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그럼 전기차 수요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갈 가능성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뭐 내연기관과 자율주행은 상용화가 왜 어렵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네.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도 뭐 8대, 뭐 지금 뭐 한다라고 해도 뭐 앞뒤 아니면 많이 한 경우에 4개 정도 이제 4채널의 이제 블랙박스를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8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뭐 디스플레이나 모든 장비들이 이제 전장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다양한 이제 전기를 갖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는 게 납축 이제 배터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한번 전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네. 되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장, 특히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연기관에서의 이제 전기 만드는 그 용량으로는 네. 부족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수요도 충분히 올릴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향후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의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 한번 그러니까 주유하시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주유하는데 내연기관은 뭐 한 3분에서 5분 안 걸리죠? 네, 그렇죠. 5분 정도 걸리고 주행 거리는 보통 한 600에서 700km.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 건 뭐 7, 장점이 800km 정도 가는데 문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00km 내외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중간에 뭐 안전하게 가려면 한 번씩 충전을 하고 맞죠. 네.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아직까지 충전에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도 오늘 2차 전지주들은 낙폭이 그래도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네. 오늘 자율주행도 오르고 뭐 뒤에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따져보면 너무 낙폭이 과했던 거 아닐까요? 2차 전지주들? 그동안 2차전지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그동안 매도가 올랐기 나왔다라고 때문에.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 올랐을 때와 지금 간에 이제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완전히 전 반대적인 이제 시장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갈 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3원계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에는 완전히 다 장악을 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게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LFP 배터리 뭐 별 차이 시장 구조로 보면 별 차이 없어졌고, 그리고 과거에는 중국 업체는 뭐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1위 하는 업체는 CATL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시장, 특히 이제 뭐 중국 맨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이외의 시장을 보는데,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그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업체에 비해서 뭐 시장 뭐 캐파가 커진다라고 해도 그만큼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ESS 관련돼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렇죠. ESS 시장 뭐 커질 수 있다. 뭐 당연히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ESS 시장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은 뭐 그 시장이 뭐 대부분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이제 규제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죠. 그렇지만 뭐 ESS 시장 자체가 뭐 전기차 시장에 아직까지는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자, 더 커져야죠.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ESS 시장만 갖고 전기차의 최근에 이제 판매 부진을 뭐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네. 이른 시점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을 좀 더 줘야 되는 2차 전지 내의 ESS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으로 얘기를 더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연구원님, 이게 아까도 했던 뭐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오늘 뭐 장중 뭐 자율주행이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가 이렇게 빠졌어요. 사실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동반으로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런 모습, 자율주행과 2차 전지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시사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테슬라랑 2차 전지의 주가 동행성은 국내 2차 전지주랑 테슬라의 주가 동행성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그 개별 업종 단에서 좀 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와 이제 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제 다 같이 빠졌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펀더멘탈 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이 없다면은 이럴 때 이제 좀뭐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뭐 저는 이제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늘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펀더멘털에 의한 이제 하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의 성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단기 변동성 확대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포드도 전기차 생산 이거 줄인다 그러고, 전기차에서도 뭐 EU 유럽 시장을 믿고 있었는데 유럽 시장이 이 내연기관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요 얘기, 이슈 때문에 뭐 빠졌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좀 수급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이다 보니까 좀 빼야 되는 자금도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더 주요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10월 한 달 동안에 2차 전지 그 대형주들 주가가 거의 한 100% 200% 오른 네. 애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내년도에 지금 단기적인 EV 수요 부진이라는 그 악재보다는 좀 내년도에 그 ESS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주가의 로직이 이동하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고, 또 이제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 그쪽이 이제 만약에 경제공작 회의 때 12월에 있을 경제공작 회의 때 그 숫자가 구체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투자 심리에 되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수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2차 전지 뭐 내년에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매년마다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오늘 이슈들 보면 내년도 이거 쉽지 않겠는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ESS를 좀 차치하고 그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만 본다면은 여전히 좀 캐즘의 우려는 있겠죠? 이게 캐즘이 국내 업체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요? 캐즘이다라기보다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 실책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좀 더 맞지 경영 않을까라는 실책이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국내 이제 전기차 2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실적이 계속 좀 나빠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 이제 1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다 사용되는 2차 전지 사용량이 28.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8% 증가했는데 이걸 쾌즘이라고 봐야 되느냐? 근데 그게 그 9월에 미국에서 네. 보조금 준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확 올라간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제 그러니까 네. 1월부터 10월까지면 작년보다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엔 보조금을 안 줬냐라고 해로 보면 봤을 때는 네, 작년에도 보조금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28.5% 증가했는데 국내 업체는 10%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10% 증가했으니까 야 이거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둔화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전기차 보조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전기차 보조금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뭐 유럽도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회사가 독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제 11월 달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2%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38%. 그러니까 이게 계속 40% 이상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드 입장에서도 보면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포드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 라인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어야 하는 미국 시장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ESS 시장이 커진다라고는 하지만 전기차에 따른 그 판매 감소에 따른 이제 판매 감소분이 어떻게 보면 ESS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내년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일단은 좀 퀘스천을 좀 다시 하고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순재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연구원님은 좀 생각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항상 뭐 내년이면 괜찮을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기차 수요 일단은 내년은 우리가 또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뉴스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EV 수요가 둔화되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고 뭐 거기를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사실인데 최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의 로직 자체가 좀 그런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움직여 왔다면은 내년도에는 좀 더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공급망 재편이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의 공급망을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자의 밸류 체인들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밸류 체인에 들어갈 업체들은 이제 한국 업체들인 거고 뭐 이제 중국 쪽에서 그 글로벌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감산 정책을 시행을 했고 감산 정책이라는 건 결국 중국 쪽에서의 그 배터리나 전기차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원재료의 가격 상승을 동반한 이제 쇼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쇼티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급진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원재료 단에서부터 최대한 이제 증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그런 공급 제약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들한테는 더 기회가 되는 걸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원님 계신 다월투자증권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건지. 뭐 4분기 당장 4분기에 이제 좋게 보시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미국에서 그 인센티브 비용이 절감이 됐다는 부분이고 탑라인의 환율 효과가 좀 주된 손익 개선이고 내년까지 좀 시계열을 넓혀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IRA 그 보조금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라는 부분이 아마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현대 기아의 그 미국 내 그 점유율이 4분기 들어서 12%로 이제 안착을 했다는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더 미시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이 9월에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15% 관세를 이제 인하를 해준 그 확정을 시켜준 부분들도 이제 내년도부터 소급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의 개선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2차 전지가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LFP 양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ESS에서도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LMR 양극재. 이쪽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간을 늘려서 이 가성비 좀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2차 전지 앞으로 이끌어갈 키워드가 좀 될 것 같으신가요, 대표님?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전고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다양한 기술들이 전고체 전까지. 네, 전까지는 다양한 기술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전고체가 이제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고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리치망간 이제 배터리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리치망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3원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이제 원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 리치망간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해도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증가를 해야 이거에 관련돼서 수혜를 그건 입을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리치망간 관련돼서 그런 뭐 LFP보다는 확실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배터리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LFP 배터리도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진화를 양쪽에서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그 리치망간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중저가 시장에서 LFP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만큼 이제 강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시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이냐라고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중심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자율주행 2차전지였고요. 조금 그래도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오늘 이 섹터는 웃었습니다. 화장품. 그래도 창 막판에 APR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김전희 연구원님 저번 방송에서도 화장품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지난 실적 시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는데 다시 한번 좀 수출입 통계가 잘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다시 좀 받아가서 결국에는 1월에 실적 시즌에 좀 반영이 좀 잘 돼서 올라갈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아질 걸로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뭐 이제 향후에 뭐 이제 긍정적인 그 뷰들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 1월 중순쯤 아니면 그 1분기 실적 시전 이전에 다시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반기가 조금 더 이제 성수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실적 시즌까지 임순지 대표님 연속성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의 반등은? 일단 뭐 오늘 반등한다라는 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매 쪽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네. 특히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왔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업체, 뭐 브랜드도 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쪽에서 잘 팔리는 업체들. 수출한 나라 네, 방향으로. 그렇죠. 뭐 나라별로 이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접고 가시는 게 맞지 맞죠. 않을까. 요즘 그랬죠.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중에서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에 이제 판매가 뭐 잘 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ODM, OEM 업체도 다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좋은 그런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의 특성상 뭐 자기네가 직접 만들질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회사들한테 ODM, OEM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계 글로벌 이제 각국에 지금 이제 생산 시설들이 각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따라서 이런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화장품 업체들이 원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웬만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망 매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원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화장품이 미국하고 뭔가 다른 지역들 위주로만 좀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 시장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래도 부양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뭐 한알령 이전에 뭐 지금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잘 팔렸다라는 그런 이제 과거의 기록, 그러니까 기억들을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건 같은데. 예.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내수 브랜드의 품질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국내 중저가 브랜드로서는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가 라인은 이제 프랑스나 미국 브랜드 선호하듯이 맞아요. 중국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화장품이 이제 중국을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네. 보여지고 다만 이제 ODM, OEM 업체는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업체도 인디 브랜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중국 ODM, OEM 업체에 맡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품질에 대한 약간의 그쵸. 의구심이 있고 조금 고급화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업체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만약 중국에서 내수가 부양책이 나오고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내에서도 ODM, OEM 업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선별적인 흐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뭐 유럽 말하지 말고 그냥 중국과 비중국으로 두 개를 나누면은 좀 명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뭐 중국 비중국향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김 전 연구원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확실히 비중국향이 트렌드를 더 잡아가는 트렌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뭐 최근 그 상반기에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화장품주나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그쵸. 투자 포인트 자체도 미국향과 이제 일본향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제 앞서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과거 이제 레거시 화장품 업체들 브랜드사들에게 13년도, 14년도와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힘든 상황이고 뭐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무비자 입국 허용 이전까지 이제 주가 상승률이 이제 좀 좋았던 그 경험이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 밸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 정도 밑에 있는 한 뭐 20배에서 25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붙어주면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이고 결국에는 그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은 동남아 쪽으로 이제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뭐 들어오면 땡큐고 뭐 우린 이런 부분을 보고 중국을 차치하고 화장품의 밸류를 좀 잘 측정해서 투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조정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맞물리며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09%, 나스닥 0.59%, S&P 500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면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전 거래일에 하락분을 소폭 만회했고요. 간밤 아이로봇 하락세에 로봇주도 급락하면서 아마존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 5% 넘게 빠졌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 동안 약 20% 하락한 건데요. 다행히 테슬라가 오늘도 4%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받쳐줬고요. 방어주 성격의 버크셔와 일라이 릴리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영원무역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배경을 짚어보면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룰루레몬의 실적 발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엇갈린 성적이지만 시장이 주목한 건 숫자보다 방향성이었습니다. 룰루레몬의 매출은 작년보다 7% 넘게 올랐고요. 또 매출 총이익은 다만 매출 총이익이 2%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또 비용 부담이 늘면서 운영 수익과 이 순이익은 각각 11%, 12%가량 감소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CEO 사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간 룰루레몬을 이끌었던 켈빈 맥도날드 CEO가 물러나고 임시 공동 CEO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경영 쇄신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략 재정비 기대감이 커졌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주가는 206달러 선으로 올 초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약 50% 하락한 수준인데요. CEO 사임 이후 단기 반등은 나왔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흐름이 영원무역 같은 OEM 업체에겐 수주 안정성 회복 기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목표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를 185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도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UBS, 웰스파고, 스티펠 역시 모두 목표가를 높이며 중립 혹은 보유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경영 리스크가 완화된 점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시장 환경도 함께 봐야겠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 뉴욕 증시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소비 관련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고용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나옵니다. 우선 ADP 주간 고용 변화 보고서가 나오고요.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이 실업률 등을 담은 고용 보고서도 나옵니다. 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2월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나와서 미국 경기 흐름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과 또 AI 거품론이 키운 불확실성에 간밤 뉴욕 증시는 영 힘을 못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무래도 확인할 거는 그래도 좀 확실히 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 거품론도 그렇고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금리 전망도 어디까지나 지금 전망이고요. 가능성 시사일 뿐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언제까지 더 흔들릴지 지금이 주목할 기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간밤 미국 증시 어떻게 좀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궁금할 거가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 이번 주는 그냥 쉴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전까지. 마이크론은 미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고요. 우리가 관심 있죠. 네,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봤을 땐 중소형주니까 네. 네,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마. 네, 이번 주는 쉬어가고. 그렇죠. 이번 주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랜만에 지금 셧다운 이후에 11월 고용 보고서 나오죠. 이제 맞아요. 오늘 밤에. 그리고 또 이제 일부 뭐 11월 수요일 날은 조금 조용해지고 별 이벤트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18일 날 보면은 11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그 유명한 CPI가 다시 등장합니다. 드디어. 아, 조금 관심 없었는데 요새. 예, 예. 그 13일 뭐 이렇게 나오던 게 늦어졌죠. 네, 그래서 18일 날 나와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19일 날 또 18일 날 또 뭐였냐면 영국의 또 금리 결정도 있어요. 맞아요. 예, ECB 도 유럽 같이 ECB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말이 많아요. 박빙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뭐 도대체 유럽은 알 수가 없는데 요즘에. 네, 뭐 하여간 그렇고 거기에 또 이제 19일 날이 아주 대박인데 BOJ. BOJ가 금리 결정을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죠. 근데 미국은 그 밤에 또 뭐 하냐면 선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아, 그래도 금요일에 하는군요. 네. 예. 우리는 이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 여기는 두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또 CPI, PC 물가지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많아요 지금 이벤트가. 근데 지금 그럼 주중에 좀 잔잔하게 가다가 금요일에 갑자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혼란스러워지는 한 주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먼저 움직이겠죠. 그거보다. 벌써 움직이기 한 거죠. 예, 그렇다면 그때 기점으로 예, 최근에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왜 빠졌을까요? 실적 좋은데. 그냥 흠집을 내기 위해서죠. 그냥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유를 막 버블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붙이는 거지. 그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 좀 있으면 이제 휴가 가야 돼요. 네. 크리스마스 휴가 가야 되는데 이익 실현을 좀 해놓고 현금 만들어 놓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아, 해놔야죠. 예, 자기 수익을 확정 지어서 맞아요. 자기 연봉을 또 확정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무렵 되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정리가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또 12월 이제 산타 랠리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라든지 주로 이제 매니저들 말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막 사서 올리는 게 산타 랠리예요. 산타 랠리를 12월 달에 내내 올리는 걸 산타 랠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다 다 행복하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마지막 아니죠. 주, 예, 마지막 주 예. 한 주, 그러니까 1월 한 2일까지 정도에서 마지막 주 이제 연휴 껴서 중간에 좀 많이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좀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앞뒤로 좀 올라가는 게 산타 랠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산타가 벌써 누웠다느니 뭐 이런 이제 그림도 나오고 하던데 요즘 그런 창의적인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는 그래서 뭔가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무렵 때도 우리나라 지수 제가 누른다 그랬는데 눌렀다가 다시 끝 무렵에 올렸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 누를 겁니다. 예, 밸류가 비싸요. EPS 추정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 가이던스가 확 올라간다는 게 보여야 그러면 밸류가 떨어지겠죠. 네. 뭐 이제 뭐 23배, 24배 하는 이제 S&P가 뭐 20배, 20배 밑으로 내려왔다. 뭐 20배 초반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올릴 룸이 생기는 거고. 네. 증권사 외국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IB들 같은 경우는 그 상향해서 높여서 얘기하죠. 근데 그 폭이 크지 않아요. 네. 뭐 7,500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장은 장기 투자하면 다 수익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1940년대부터 쭉 보면 크게 오른 건 한 4번밖에 없어요. 빠질 때 무섭게 빠집니다. 겁들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지금 AI 관련된 그런 문제는 뭐냐, 이게 참 핵심이잖아요. 네. 내가 엔비디아 투자했고 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브로드컴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있으면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좋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들의 모든 그 AI 버블론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뭐 데이터 센터가 뭐 어떻게 짓느냐, 연기되냐, 오라클은 아니야, 너네 네. 그래도 연기될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키는 누가 지고 있을까요? 키를 주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굴까요? 수급의 주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 아니죠. 어디예요 그러면?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는 대만이고요. 아, TSMC를 말씀. TSMC. TSMC와 TSMC에서 뭐 기대해 보는 게 있어요? TSMC랑 폭스콘이 지고 있습니다. 키는. 키를. 어떤 쪽으로요?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그 렉 만들어야 되죠. 넥. 칩도 만들어야 되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데이터 센터 하면 이렇게 캐비넷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나씩을 썰어서. 렉이라고 하잖아요. 렉을 다 꽂아요, 서랍식으로. 공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 렉을 구성하고 렉을 또 집어넣어서 서로 연결하고 뭐 MV 링크 이런 걸로 연결하고 막 하잖아요. 그 마지막 작업을 폭스콘이에요. 아, 네, 네, 네. 폭스콘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오늘 인터뷰 나왔는데 CEO가 우리 전혀 잘 만들고 있는데 왜 버블이라 그러지? 우리 물량 되게 많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만들고 있죠. 거기는 마지막 조립만 하는 거니까. 네. 칩을 누가 만들죠?
주로 TSMC가 그렇죠. TSMC. 네, TSMC는 공장을 뭐 무한대로 가동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장을 계속 증설해도 해달라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죠. 따라갈 수 없이. 엔비디아가 그 TSMC의 1등 고객이 어딜까요? 지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1등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 예. 그래서 우리 루빈 사양 보시면 루빈이 4나노 공정이에요. 보통 네. 3나노 공정으로 갔어야 되는데 4나노 공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3나노 공정을 누가 다 갖고 있냐? 애플이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루빈도 어쩔 수 없이 4나노 공정으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칩 크기를 늘렸죠. 네,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는 2등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테슬라 하면 우리나라 우리는 이러지만 테슬라가 삼성에다 맡긴 이유가 테슬라가 TSMC가 다 못 받아주니까. TSMC 가면은 한 100등 고객 될까 말까 그래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삼성한테 뭐 굉장히 잘해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쵸, 뭐 본인들이 삼성도- 급해서 그런 거예요. 네, 삼성도 그 틈을 잘 비집고 올라가는 거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진작에 애진작에 삼성한테 좀 주고 트레이닝을 시켰어야 되는데 미국의 바보들이 자꾸 TSMC만 줘가지고 네. 지금 이 공급난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래서 제가- 거품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 공급난의 저는 이슈가 그게 거품이 아니라 지금 투자자의 시간과 실제 산업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네. 과부하 걸려 있죠 지금. 그렇다면 투자자가 시간을 많이 땡겨왔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쉬어야죠. 그렇죠. 당분간 그래서 엔비디아도 쉴 거고 뭐 브로드컴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TSMC를 다 거칠 수는 없죠. 맞아요. 네. TPU 뭐 자꾸 얘기하시는데 TPU 만들어 줄까요? TSMC가? 예. 물량 거기는 만들어줄 100등 공장이 안에도 없습니다. 못 들어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뭐 내년 주도주는 아예 경기 민감주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거는 하지 그냥- 말고 그냥 계속 AI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뭐 AI가 언제까지 쉴지 모르죠. 근데 지금 오랫동안 올라왔으니까 뭐 6개월을 쉴 수도 있고 3개월을 쉴 수도 있고 뭐 한 달을 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알 수는 없는 얘기고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은 어떻게 할 거야? 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칩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문제는 그런 공급이 잘 될 수 있느냐. 우리 집 앞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 또 싫어하고. 예, 그럼 사막 한가운데 지으려면 전력망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인프라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요 SBS 비즈 요 건물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상암 경기장의 거의 한 6배 규모, 7배 규모 막 이래요. 그런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그런 데다가 전기를 끌어오는 것도 어렵고 네.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약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올해가 이제 9거래일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큰 맥락에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음 편히 연말을 좀 맞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현금을 좀 갖고 계시다가 뭐 또 연초에 투자할 수 있는 채를 또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뭐 일부 소비주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소비재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뭐 다우 쪽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거죠. 맞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가끔 장 안 좋으면 라면주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미리 또 이제 뭐 내년을 좀 미리 좀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가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여기는 돌파구가 될까? 테슬라 쪽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그래도 다른 세상 이야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지금 좀 아주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 영상이 진짜 많이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제일 핫한 영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만이 끌고 가는 그림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봐요. 자율주행의 시기가 안 왔습니까? 주가는 먼저 갔겠죠. 음. 이미 자율주행 된 거예요. 주가는. 이미 네. 반영을 했고. 예, 그래서 전고점 거의 다 왔잖아요. 네. 예, 그 얘기는 이미 투자자들은 이제 조만간에 돼. 뭐 아까 AA랑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또 땡겨온 거예요. 예, 땡겨온 이번에도. 거죠. 많이 땡겨왔죠. 테슬라는 현대차보다 돈 못 버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로보택시 저거 얘기한 지가 언제냐면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한 2년 전에 됐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첫 시범 지연되고 운행하는 지연되다가. 딜레이가 좀 된 것도 예, 없잖아 있죠. 오스틴시에서
운행한다. 근데 그것도 보면 뭐 성북구, 서울의 성북구 뭐 이렇게 이런 뭐 종로구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한된 지역에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슈를 좀 해소해야 돼요. 네.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단일 체제 국가가 아니죠. 연방 국가입니다. 예. 그러면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주마다 다 통과를 시켜야 되고 뭐 트럼프가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지사들이 말 듣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로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죠? 안정성 문제. 그렇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보험은 뭐 로봇 택시니까 택시는 테슬라가 책임지면 돼요. 예,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소송 걸거나 만약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 가서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이 차 사서 야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주차해 놓니 그냥 뭐 출근해가지고 쟤를 돌리거나 뭐 잘 때 야 네가 알아서 택시로 돌아다녀 뭐 이렇게. 너 혼자 돌고 있어. 네, 그게 그냥 꿈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네요. 택시 운송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우버도 못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네. 네, 이게 보험의 문제, 책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럼 테슬라가 내가 보험 만들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보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죠. 예. 그럼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럼 테슬라 책임인지 차주의 책임인지?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긴 한데 테크 쪽으로만 좀 이야기를 돌려볼게요. 네, 그 테크로 봐도 이제 스타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미 얘는 거의 다 뭐 한 20개 주 다 된 것처럼 지금 주가는 올라가 있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는 약간 좀 도깨비 같은 주식이긴 한데 예. 일론 머스크가 뭘 잘하냐면 주가 부양을 잘해요. 쇼를 되게 잘하죠. 맞아요. 네, 지금 저것도 쇼 하는 거죠. 저거 기대감 영상 제시를 잘하고. 내보내서.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안 올라가면 자기가 저걸 못 받아요 인센티브를. 맞아요. 저거 다 그게 있죠. 네. 어떤 옵션들이 네. 다 있죠.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가져가라. 예, 뭐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뭐 이제 자율주행 안에서 본다면 지금 FSD가 사실 전 세계 통틀어서 기술력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을 본다면 당연히 테슬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사실 뭐 따라가고 있는 게 라이다로 뭐 웨이모도 따라가고 있고 구글에서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이 서열 정리는 어떻게 보세요? 착각하고 계신 게 웨이모가 더 먼저 자율주행 그 로봇 택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참 이제 됐습니다. 비용으로 치면은 사실 라이다가 더 됐습니다. 비싸잖아요. 비싸죠. 네. 그건 대량 생산으로 이제 메꾸면 되는 건데 일론 머스크의 장점은 뭐냐면 싸게예요. 우리 테슬라 되게 고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목표는 싸게 만드는 겁니다. 양산. 싸게 만들어서 보급을 많이 시킨다 뭐 이런 건데 좋은 취지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자율주행 자체가 아직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다. 사회가 못 도와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사회가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거죠.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은 거죠. 야, 예, 우리가 지금 저 시범 영상은 네. 오스틴이라는 거기 한정된 지역에서 한 거잖아요. 시험 범위 주고 시험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능처럼 그냥 우리가 돌발 배운 거 변수가 다 있는 것도 이런 게 다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네. 된다. 음. 제가 볼 때 오스틴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그때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좀 뼈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건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직시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구나.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죠. 뭐 휴머노이드 얘기도 또 나올 거고 뭐 나오면 올라가겠죠. 근데 맞아요. 휴머노이드 지금 만든다고 한 시기 벌써 지났어요. 이제 다 지났네요, 이 부분은. 양산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도대체 처음에 양산을 몇 대를 할까? 사이버 트럭 얼마나 지금 잘 보일까? 팔리나요? 또 잘 잠잠하- 팔려요 지금 하죠. 뭐
사이버 트럭 GD가 탔다는 얘기밖에 못 들어가지고. 사이버 트럭 지금 망했습니다. 예. 잘 안 팔립니다. 일단은 네. 테슬라 얘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근데 요새 그래도 좀 미국 주식에서는 특이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이 테크주들이 뭐 이것저것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뭐 코카콜라, 뭐 월마트, 소비.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소비가 움직여갖고 이게 미국을 지금 따라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소비자가 뜬다라는 거는 테크가 좀 애매하니까 수급이 좀 돌아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가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예전에 백화점 가서 사시던 분들이 월마트로 내려왔다. 예, 백화점에 가서. 그래. 네,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월마트가 이제 오늘 우리도 이마트 오늘 좋았죠. 오늘 다른 이슈긴 한데. 이마트는 뭐 개별적인 근데 예. 이슈가 있었던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시장 안 좋으면 원래 그런 식으로 튀나요? 돈 꾸준히 버는 회사들을 자꾸 찾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런 회사들이 배당을이라든지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되게 잘합니다.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주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여전히 좀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환매 장세 흐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이번 주는 뭐 아까 큰 맥락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큰 기대 일단 하지 말아라. 예, 9월에 올해가 남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내년을 미리 좀 준비해서 공부하고 포트를 좀 채우다 보면은 뭐 내년 돌아갔을 때 우리가 또 괜찮은 수익을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일정과 비교해서 이번 주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작은 종목들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작은 주식에 매몰되지 말라는 게. 러셀 2000 쪽에 있는 종목들 건드리시면 요새 러셀 좋더라 해서 따라가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요즘 로봇 관련주 청소기 업체 망해서 뭐 마이너스 70% 가고 말이죠. 아이로봇.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주항공 테마 관련된 회사들도 뭐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알만한 기업을 하시는 게 맞다. 미국을 할 거면.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본인이 소비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키를 좋아하시면 나이키를 사시면 되고. 그렇죠. 네. 뭐 스타벅스를 좋아하면 스타벅스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보고 투자를 하라 그러면 지금 시기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그냥 알파벳을 모으겠다. 알파벳을 보고 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제미나이 3.0 얘기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든 PPT 보셨어요? PPT 요? 영상을 그냥 넘겨주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해서 PPT를 만듭니다. 뭐 그림 합성하는 뭐 동영상 그런 것도 더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또 챗GPT 5.2가 나오면서 또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지금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네. 그러면 투자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한 개 업체만 살아남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한 두세 개가 살아남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세 개가 뭘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연말에. 네, 그리고 아마존도 최근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AWS에다가 지금 MV 링크를 탑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트레니엄4에. 예, 그러면 MV 링크랑 같이 연결하겠다라는 거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해 주신 건 뭐 그렇습니다. 요새 뭐 러셀이 좀 테크주들이 약하니까 올라가는 데에서 너무 따라가는 편향적인 움직임보다는 우리가 좀 익숙하고 또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이 같이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미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